만약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의 철저한 계산 아래 설계된 상품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맑은 눈동자와 금발의 머리카락, 그리고 완벽한 골격까지,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 국가의 통제된 실험실에서 결정되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잔인했던 인종 개량 프로젝트, 바로 레벤스보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장려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마치 우수한 품종의 가축처럼 개량하려 했던 한 광기 어린 권력자의 집착에서 시작된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계획을 설계한 주인공은 나치 독일의 2인자이자 친위대 수장인 하인리히 힘너였습니다. 그는 본래 양계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농학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닭을 교배시키며 얻었던 유전학적 지식은 권력을 쥐게 된 순간 인류를 향한 섬뜩한 칼날로 변했습니다. 힘너는 아리아 인종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부적격한 인종은 제거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만을 양산해내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독일 여성을 독일의 미래를 생산하는 살아있는 공장으로 여겼고, 전장의 군인들에게는 우수한 혈통을 남겨야 한다는 기괴한 의무감을 주입했습니다. 당시 나치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오직 우생학이라는 비뚤어진 신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우등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로 나누고 잡초를 솎아내듯 부적합한 유전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거나 제거하려 했습니다. 힘너는 전쟁으로 인해 우수한 독일 청년들이 전사하며 아리아인의 혈통이 끊길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과 도덕을 초월한 결단을 내립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혈통만 증명된다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라 불리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는 차갑고 냉혹한 인종 세탁소였습니다. 힘너는 친위대 장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아리아인 아이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유부남인 장교들에게도 우수한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며 불륜을 정당화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푸른 눈과 금발에 대한 집착만이 남았습니다. 여성들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바치는 도구로 전락했고, 태어날 아이들은 부모의 성씨가 아닌 국가의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졌습니다. 힘너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레벤스보른 시설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채 숲속 깊은 곳에 세워졌으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자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나치의 미래를 짊어질 인간 병기를 찍어내는 정밀한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성애나 가족의 가치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치는 오직 생물학적인 데이터만을 신봉했습니다. 아이의 머리 크기를 재고 눈동자의 색깔을 대조하며 가계도를 추적해 단 한 방울의 유대인 피도 섞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만약 태어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거나 나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즉시 제거되거나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열망은 결국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힘너의 이런 광기 어린 집착은 독일 내부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 여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점령지 곳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자행된 이 거대한 인체 실험은 수많은 여성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착각 속에
그곳을 찾았던 여성들은 자신들이 나치의 거대한 기계 부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실험실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괴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나치가 규정한 완벽한 어머니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수치심과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국을 위한 헌신이라는 달콤한 포장지에 가려진 채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벤스보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을 수단으로 삼았을 때 도달하게 되는 파멸의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선택된 어머니들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선발 과정과 그 기괴한 기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치가 설계한 이 기괴한 요양소에 발을 들이기 위해 여성들은 마치 경주용 말처럼 자신의 신체를 구석구석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지성도 인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를 이어내려온 순수한 혈통과 나치가 정의한 완벽한 외형적 조건뿐이었습니다. 레벤스보른의 입소 자격은 당시 독일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고시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철저한 가계도 조사였습니다. 지원하는 여성은 물론이고 아이의 아버지인 남성 측의 조상까지 최소 3대 위로 올라가 단 한 방울의 유대인이나 슬라브인의 피도 섞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치는 아리아인 증명서라는 기괴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세례 증명서, 결혼기록, 사망 진단서까지 샅샅이 뒤져 오점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가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유전병을 앓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면 그 즉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혈통조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굴욕적인 신체 검열이 시작됩니다. 친위대 소속 의사들은 자와 침을 들고 여성들의 몸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코의 너비, 이마의 높이, 광대뼈의 돌출 정도를 측정하고 심지어는 뒤통수의 모양까지 따졌습니다. 나치가 신봉했던 인종주의 이론에 따르면 북유럽 아리아인은 머리뼈가 앞뒤로 긴 장두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동자는 맑은 푸른색이어야 했고 머리카락은 햇살을 머금은 듯한 금발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부정당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 투입될 우수한 부품인지 아닌지를 판가름받는 검사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많은 독일 여성은 이 굴욕적인 과정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나치의 선전선동은 이들의 뇌리에 기괴한 애국심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가 영웅이라면 침대 위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는 조국을 구하는 성녀라는 식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여성의 가치를 오직 출산 능력으로만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그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4명의 아이를 낳으면 동메달, 6명이면 은메달, 8명 이상을 낳으면 금메달을 주는 어머니 훈장 제도가 그것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이 훈장을 단 여성을 만나면 군인들조차 거수경례를 해야 할 정도였으니 당시 여성들이 느꼈을 사회적 압박과 보상 심리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레벤스보르는 이러한 광기 어린 출산 장려 정책의 정점이었습니다. 힘노는 혼전 임신을 죄악시하던 당시의 도덕관념을 국가의 이름으로 파괴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우수한 아리아인 아이를 임신했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최고급 시설에서 비밀리에 출산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미혼모라는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아이의 양육비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은 가난과 전쟁의 공포에 떨던
여성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레벤스보른에 들어온 여성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국가가 정해준 식단에 따라 먹고 정해준 시간에 운동하며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미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친위대 수장 하인리히 힘너의 소유가 되었고 장차 제3제국을 이끌어갈 엘리트 전사로 키워질 국가의 자산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조국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나치의 인종세탁을 위한 실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임신과 통제된 출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귀속되는 아이들. 이 기괴한 순환 고리 속에서 여성들의 모성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독일 내부의 자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나치의 시선이 이제 국경 너머 점령지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더 순수하고 더 완벽한 아리아인의 혈통을 찾기 위해 유럽 전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곳은 푸른 눈과 금발의 인구 비중이 높았던 북유럽의 노르웨이였습니다. 이제 레벤스보른의 검은 손길은 평화로웠던 이웃나라의 여인들에게 뻗쳐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점령지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비극적인 인종 개량 작전이 펼쳐졌을까요? 그곳에서 태어난 10,000명의 아이에게는 어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나치의 광기 어린 시선이 독일 국경을 넘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갑고 웅장한 자연을 품은 나라 노르웨이였습니다. 하인리히 힘너는 노르웨이인들이야말로 고대 바이킹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일인보다 더 순수한 최상급 아리아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를 단순히 점령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멸종해가는 아리아인의 유전자를 수혈받을 거대한 보급고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유럽 전역을 눈물로 적신 잔혹한 인종실험의 서막이었습니다. 1940년 노르웨이를 점령한 나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힘러는 노르웨이 곳곳에 레벤스보른 시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본토보다 더 많은 수의 시설이 노르웨이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치는 노르웨이 여성들을 향해 집요한 유혹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노르웨이 여성이 독일 군인과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점령군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인종을 보존하는 성스러운 과업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독일 점령군은 노르웨이 여성들과의 만남을 장려했고 심지어 이를 권장하는 지침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배고픔과 공포에 떨던 여성들에게 레벤스보른은 따뜻한 음식과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도피처처럼 보였습니다. 나치는 이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약속하며 아이를 낳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계산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철저하게 나치의 소유물로 등록되었고 독일의 미래를 위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시기 노르웨이에서는 약 1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전쟁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의 철저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힘너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직접 시찰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장차 독일로 건너가 제국의 핵심 인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강제로 독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독일 이름을 부여받은 채 자신의 뿌리를 잇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노르웨이 여성들을 가장 순수한 아리아인으로 점찍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점령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독일 군인과 아이를 가진 여성들을 터스케티퍼, 즉 독일의 계집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나치의 선전에 속아 혹은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길이 결국 자신과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독배가 된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나치의 인종 탐욕이 자발적인 출산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아리아인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이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인종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다른 점령지에서 자행된 유괴와 납치, 그리고 정체성 말살의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의 평범한 가정집 문을 부수고 들어간 나치 대원들은 아이들의 외모를 훑어보았습니다.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짐짝처럼 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생이별한 아이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낯선 독일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이름과 언어, 그리고 소중했던 기억들을 강제로 지워내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치는 왜 그토록 타국의 아이들을 납치하는데 혈안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납치된 아이들에게 자행된 정체성 세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다고 평가받는 약탈당한 아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마주하려 합니다. 인종의 순수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행된 집단 유괴 사건, 그 뒤에 숨겨진 나치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이 여러분의 아이를 보더니 이 아이는 독일의 자산이다 라고 말하며 끌고 간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것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와 체코의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비극입니다. 나치는 레벤스보른 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으로는 그들이 꿈꾸는 거대한 아리아 제국을 건설하기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추악한 범죄를 기획합니다. 바로 점령지의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유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치의 인종 전문가들은 점령지 구석구석을 훑으며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 아이들을 물색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나치가 정의한 아리아인의 외모를 가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금발머리에 맑은 푸른 눈, 그리고 하얀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아이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심지어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들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인종조사관들은 아이들의 코 높이와 귀 모양을 측정하더니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짐짝처럼 차에 실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절규는 총칼 앞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나치는 저항하는 부모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납치된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레벤스보른 수용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살하는 세뇌 캠프였습니다. 나치는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부터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한스나 프리츠 같은 독일식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금지된 것은 모국어였습니다. 아이들이 폴란드어나 체코어를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가혹한 체벌이 이어졌습니다. 오직 독일어만을 사용해야 했고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는 노래를 강제로 배워야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나쁜 것이라 세뇌당했고 나치 독일이 진정한 조국이며 히틀러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뇌리에서 부모의 얼굴이 희미해질 때쯤 나치는 이들을 우수한 독일 가정으로 강제 입양 보냈습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전혀 모른 채 철저한 독일인으로 길러졌습니다. 입양 부모들조차 이 아이들이 유괴된 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치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완전히 조작하여 전사한 독일 군인의 고아라고 속여 넘겼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타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보다 더 잔인한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치가 보여준 치밀함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외모는 아리아인이지만 성격이 반항적이거나 독일화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열등한 존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나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가 독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평생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의 피해자를 군인이나 성인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레벤스보른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이 조직적인 유괴 사건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들을 제국의 부품으로 이용하려 했던 나치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집단 유괴, 그 참혹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이 갇혀 지냈던 그 은밀한 장소, 레벤스보른 시설 내부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오직 완벽한 인간만을 생산하고 사육하려 했던 그곳의 실체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실험실과 같은 요양소의 일상을 통해 나치가 꿈꿨던 인간 개조의 마지막 단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은 숲속,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저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원에는 화초가 만발하고 실내는 최고급 가구로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정적이 흐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들려오는 것은 군화소리와 기계적인 아기들의 울음소리뿐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치가 설계한 인종공장 레벤스보른의 내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요양소 같았지만 그 실체는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배제된 유리 실험실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것은 강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이곳의 모든 일과는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된 철저한 통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품이 아닌 국가가 고용한 간호사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나치는 모성애가 아이의 강인한 정신력을 해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말라고 엄격히 교육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제국의 규격에 맞춰 생산되어야 할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행된 가장 기괴한 광경 중 하나는 바로 태양광 세례였습니다. 나치 의사들은 아리아인의 특징인 금발과 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강한 자외선, 램프 아래 강제로 눕혀 놓았습니다. 이른바 쿼츠 램프라 불리는 이 기계 장치 아래서 아이들은 눈을 가린 채 매일 일정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인공적인 빛을 쬐어서라도 인종의 형질을 고착시키려 했던 그들의 집착은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주술에 가까웠습니다. 식단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특수 식단을 강요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 심지어 머리 둘레와 팔다리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성장 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예상치 못한 신체적 결함이 발견되면 그 아이는 즉시 우량품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힌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시설 내부에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레벤스보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 또한 철저하게 개조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십자가나 성경 대신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슈츠슈타펠의 문양이 가득했습니다. 전통적인 세례식 대신 아이의 이마에 단검을 대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괴한 명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도 배우기 전부터 나치의 군가를 들어야 했고 부모의 이름 대신 국가가 부여한 일련 번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되기 위한 훈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레벤스보른의 여성들 역시 이 감옥 같은 시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임신기간 내내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받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전사를 낳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인의 감정을 죽이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국가에 넘겨야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했습니다. 시설 주변은 높은 담장과 무장한 초병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고급 승용차가 드나들며 힘너와 같은 나치 고위층이 방문할 때만 그곳이 특별한 장소임을 짐작할 뿐이었죠. 힘너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다며 흡족해했습니다. 인간을 유전자의 집합체로만 보는 냉혹한 시선이 그 유리 실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의 실험실에도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의 징역 소식이 들려오자 평화롭던 레벤스보른 시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보물이라 치켜 세워졌던 아이들은 이제 나치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창조한 생명들을 책임져야 할 나치 장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닥친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1945년 봄, 천년 제국을 꿈꾸던 나치의 야망이 거대한 포화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이 불바다가 되고 연합군의 진격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레벤스보른 시설들에도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류의 요람이라 찬양받던 그곳은 이제 나치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위험한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위대 수장 하일리히 힘너는 패배를 직감하자마자 냉혹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벤스보른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라는 증거인멸 지시였습니다. 시설 앞마당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종이들 속에는 아이들의 진짜 이름, 친부모의 거주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납치되어 왔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을 태우는 병사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국가의 보물이라 부르며 경례하던 그들의 손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역사를 불태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인간의 배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던 간호사들과 관리 직원들은 연합군이 도착하기 직전 아이들을 버려둔 채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상징이 새겨진 제복을 벗어던지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어둠을 틈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들까지 수천 명의 어린 생명이 차가운 요양소 건물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울다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레벤스보른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저택 안에는 오물로 더럽혀진 침대 위에 방치된 수백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아이들,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생명들까지. 병사들은 이곳이 인종 개량을 위한 시설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선별되었던 아이들은 자신들을 창조했다고 말하던 어른들에게 가장 먼저 버려졌던 역사의 아이러니는 생명의 가치를 매기려는 오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증명합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기록이 모두 타버린 탓에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치는 아이들에게서 부모를 뺏었고 이제는 이름과 과거마저 뺏어간 채 도망쳤습니다. 점령지에서 납치되어 온 아이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려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승전국인 연합군에게도 패전국인 독일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저주의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치 장교들은 도망치면서 아이들에게 나치의 아이들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제국의 엘리트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독일 군인과 노르웨이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가득 찬 노르웨이 사회에서 이 아이들은 점령군과 협력한 반역의 증거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역사의 업보가 그들의 작은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레벤스보른의 아이들에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총칼이 오가는 전쟁보다 더 잔인한 사회적 냉대와 학대라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국가에게 배신당한 아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전후의 삶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언이 되었습니다. 주홍글씨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전쟁이 끝난 뒤 이 아이들은 어떤 지옥을 지나야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기라 칭송받던 이들이 왜 정신병원에 갇히고 짐승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그 씻을 수 없는 전후의 비극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환희의 함성이 온 유럽에 울려 퍼질 때 그 축제의 소음 뒤편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위대한 아리아인의 자부심이라 찬양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민족의 반역자이자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괴물로 취급받기 시작한 이들, 바로 레벤스보른의 생존자들입니다. 해방은 그들에게 자유가 아닌 평생을 짊어져야 할 거대한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나치가 가장 공을 들였던 노르웨이에서의 비극은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흉터를 남겼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 독일 군인과 사랑에 빠졌거나 혹은 생존을 위해 그들의 아이를 낳았던 여성들은 해방과 동시에 분노한 군중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광장에 강제로 끌려 나온 여성들은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머리카락이 깎였고 온몸에 타르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구타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독일의 계집이라 부르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폭력은 그들의 품에 안겨있던 죄 없는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단지 독일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사회는 이 아이들을 타이스큰게르, 즉 독일 자식들이라 부르며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 아이들이 나치의 열등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에 잠재적인 범죄자나 정신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레벤스보른 아이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인간으로서의 대우는커녕 짐승보다 못한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갇히고 생체 실험에 가까운 약물 투여를 당하며 간수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흘린 눈물은 나치의 광기가 남긴 쓰레기를 치운다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 입양되거나 친척의 손에 맡겨진 아이들의 삶도 지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독일의 자식이라는 조롱과 왕따를 당해야 했고, 집안에서도 구박과 매질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자신이 미움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아이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가 자신의 진짜 이름과 뿌리를 연경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러한 학대가 국가의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전쟁 후의 정부는 나치에 협력했던 이들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이 아이들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키려 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치가 우생학을 앞세워 인간을 개량하려 했다면 전후의 사회는 복수심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들을 사회적으로 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레벤스보른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국가적 범죄였음을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그룹 아바의 멤버 중 한 명도 사실은 이 레벤스보른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은 후에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주홍글씨는 이 프로젝트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레벤스보른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인간 개조의 꿈은 결국 수만 명의 부서진 삶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광기와 이데올로기가 결합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는 무엇일까요? 2000년 넘게 쌓아 올린 인류 문명의 가치가 단 몇 년의 광기에 의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이제는 잡초만 무성해진 레벤스보른 시설의 잔해는 우리에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극을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이한 사건으로만 치부한다면 역사는 언제든 다른 이름과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기록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그리고 생명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나치가 휘둘렀던 우생학이라는 칼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푸른 눈과 금발, 그리고 완벽한 체격 조건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만 명의 아이가 부모를 잃었고 수십만 명의 생존자가 평생을 자아 분열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가치를 등급 매기고 특정 형질을 가진 인간만을 우대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장 우월하다고 칭송받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버려졌던 역사의 아이러니는 생명의 가치를 매기려는 오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나치라는 악마 같은 집단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비윤리적인 실험에 침묵했던 지식인들, 인종적 편견에 동조했던 대중들, 그리고 전쟁 후 그 상처를 보듬기보다 복수와 혐오로 아이들을 짓밟았던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레벤스보른의 생존자들이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은 한번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연 이 광기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오늘날에도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맞춤형 악이나 인간 개량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더 우수한 인간을 설계하고 열등한 요소를 배제하려는 욕망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레벤스포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기능이나 효율성 혹은 유전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며 어떤 거창한 이데올로기도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나치가 불태우려 했던 아이들의 기록은 비록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생존자들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기록하며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는 국가나 집단이 개인의 혈통을 검열하고 사랑 없는 출산을 강요하며 아이들을 정체성 없는 부품으로 사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인류의 진보는 신체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장 약한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도덕적 용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벤스포른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실험실은 폐쇄되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규는 여전히 역사의 공명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비극을 기억하는 순간 비로소 그들은 나치의 아이들이라는 주홍글씨를 벗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기의 시대를 건너온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는 그 어떤 생명도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상품처럼 취급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종과 혈통이라는 허상을 넘어 인간 그 자체의 고귀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레벤스포른이 남긴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교훈입니다.